결혼식 당일 아침, 윤지원은 서울 명동성당의 조용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3살 연상의 박도현과 결혼하는 날이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많은 준비와 축복 속에서 드디어 이 날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상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단순히 결혼식 때문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 가슴 한쪽을 쿡쿡 찔렀다. 도현은 강남의 중소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항상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부모님도 그를 무척 좋아했고 친구들과 지인들도 그를 이 시대의 바른 청년이라 불렀다. 지원 역시 그렇게 믿어왔다. 그가 처음 명동역에서 커피를 흘리며 다가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운명처럼 자연스러웠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때였다. 문틈으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바로 도현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준호였다. 도현의 오랜 친구이자 오늘의 축사를 맡은 들러리였다. 지원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들려온 대화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야, 이거 진짜 잘 풀릴까? 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준호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괜찮아. 지원이는 나한테 푹 빠졌어. 결혼만 하면 되는 거야? 며칠만 지나면 장인어른한테 위임장 받아서 회사 서류 처리하는 거부터 시작할 거야. 이 지원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위임장. 회사 서류, 도현의 말은 계속됐다. 윤 회장님이 운영하는 식당 체인, 생각보다 더 규모가 크더라. 처음엔 몰랐는데 조사 좀 해보니까 전국에 가맹점이 수십 개야. 몇 개만 매각해도 빚 정리하고도 남아. 그 순간 지원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현이 그녀와 결혼하려는 진짜 이유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 여행, 선물, 눈물 어린 고백들. 그 모든 것들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런데 혹시 지원이 눈치채면 어떡해? 준호가 물었다. 그럼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라고 하면 되지. 지호나 민재 같은 애들 불러서 너네 진짜 잘 어울린다 같은 말 몇 마디 해주면 끝이야. 지원이는 순진하잖아. 항상 그런 로맨스에 약하니까 이제는 분명했다. 그동안 느껴왔던 작은 위화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현이 그녀의 가족에 과하게 친절했던 이유. 아버지 회사 구조에 유난히 관심을 가졌던 모습. 몇 달 전부터는 가족도 함께 운영하는 거니까 나중엔 내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며 은근슬쩍 언급했던 말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결혼 후에도 계속 같이 살 거야? 준호가 물었다. 도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일단은 그래야지. 내가 그 돈을 손에 넣기 전까진. 위임장 받고 서류 몇 장 넘기고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뭐? 잘 알잖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교통사고든 뭐든. 이 지원은 숨을 참으며 벽에 등을 기댔다. 이건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다. 명백한 계획적 범죄였다. 도현은 단지 돈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어지면 그녀를 제거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부모님은 이 결혼을 무척 기뻐하며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어머니는 직접 한복을 맞췄고 아버지는 본식에 맞춰 회사 일정을 다 비워두었다. 그런 가족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참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원은 무너지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맑아졌다. 도현이 감히 자신과 가족을 속이고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다.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결혼은 도현이 상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화려한 드레스, 가족 대대로 내려온 비단 면사포, 정성껏 준비한 부케. 도현은 이 모든 걸 통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지원은 지금부터
진짜 신부 역할을 완벽히 해낼 것이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리고 끝내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서 무너뜨릴 것이다.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연주가 시작되자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윤지원은 천천히 걸어나갔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부터 완벽한 연기를 해내야 했다. 결혼식을 망치지 않으면서 도현의 거짓된 계획을 끝까지 끌어내기 위해 결혼식 내내 박도현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그의 부모와 친척들은 자리를 지켰지만 대체로 조용하고 차가운 분위기였다. 그에 반해 지원의 가족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다. 아버지 윤정호 대표는 직접 딸의 손을 잡고 단상까지 인도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그 말에 지원은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믿고 모든 걸 맡긴 아버지. 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반드시 도현을 막아야 했다. 주례사는 지원이 어릴 적 세례를 받은 김신부가 맡았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 마음이 편해야 했지만 오늘 그녀는 편안함보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앉아 있었다. 주례의 말은 익숙한 형식이었다. 결혼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문장이 머리를 때렸다. 진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진실이 없었다. 박도현 군, 윤지원 양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윤지원 양. 박도현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지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필요했던 말이었다. 예식 후 연회가 시작되었고 하얀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커다란 케이크를 자르며 사진을 찍었다. 지원은 생긋 웃으며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게 행동했다. 도현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만족한 듯 했다. 우리 정말 잘 어울려 보이지 않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주변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에도 지원은 주변을 관찰했다. 특히 도현의 친구들, 김준호와 서민재는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재는 지원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고 준호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양심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 표정을 기억해두기로 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연회가 무르익을수록 도현은 점점 더 자신감을 보이며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는 윤 대표의 지인들과 대화하며 마치 이미 회사의 일원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식당 브랜드를 더 현대화하면 젊은 세대에게도 통하겠죠. 가맹점 구조를 다시 짜면 수익률도 좋아질 겁니다. 그의 말은 정확히 지난달 그녀에게 말했던 문장과 일치했다. 이 남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이 끝나갈 무렵 지원은 여동생 서연과 잠깐 마주쳤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좀 굳었어. 괜찮아. 신경 쓸 일 없으니까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평소보다 훨씬 예리했다. 역시 법학과 수석답다고 생각했다. 그 눈빛을 보며 지원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서연이라면 믿을 수 있어. 하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신혼부부는 미리 예약된 호텔로 향했다. 명동 근처 특급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현은 나지막이 말했다. 와, 이제 진짜 끝났다. 아. 지친다. 지원은 그 말에 가볍게 눈을 감았다. 지금 그가 말한 끝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단계가 완료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사기극이 시작될 것이다. 스위트룸에 도착하자 도현은 먼저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그 틈에 지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아, 도현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아봐줘. 금융정보, 빚, 소송 이력, 전 여자친구들까지 다. 답장은 바로 왔다. 지금부터 조사 시작할게. 언니, 절대 혼자 무리하지 마. 그녀는 답장을 읽고 잠시 숨을 고른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결혼식 날 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가장 복잡하고 조용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다. 침실에서 나오는 도현의 말이 들렸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윤지원 씨, 그는 여느 때처럼 능청스러웠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 밤, 그들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도현은 승리를 확신하며 잠이 들었고 지원은 조용히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게임, 내가 끝까지 끌고 간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아침은 룸서비스로 시켜볼까? 그는 웃으며 말했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신혼에 들뜬 감정을 연기하며 도현의 말에 맞장구 쳤다. 아침 식사 후 그는 아버지 윤정호 대표가 직접 회사 본사 투어를 제안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월요일부터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는 이미 자신이 회사의 일원이 된 듯 행동하고 있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모든 게 예상보다 빨리 흘러가고 있었다. 도현은 빠르게 신뢰를 얻으려 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계획을 조급하게 실현하려 하고 있었다.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이었다.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쪽 진행은 어때? 곧바로 답장이 왔다. 꽤 많이 나왔어. 카드 연체 다수, 개인 회생 시도 전력은 없지만 사설 대출 다수. 이름으로 걸려있는 소송도 2건, 전 약혼자 쪽에서 청첩장까지 돌린 상태에서 파혼된 사례도 있었고 가족 쪽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야. 어머니는 최근 보증으로 주택 날렸고 이지원은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현은 단순한 속물이나 이기적인 남자가 아니라 정교하고 반복적으로 사람을 이용해온 사람이었다. 심지어 자신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고 실패해왔으며 이번엔 그 시도에 그녀가 선택된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지원은 처음으로 도현의 어머니인 박경숙 씨와 단둘이 마주쳤다. 호텔 카페에서 잠시 차를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별다른 거부 없이 나갔다. 겉으로는 상냥한 말투였지만 박경숙의 말에서는 어딘가 이상한 뉘앙스가 흘러나왔다. 도현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 아이, 생각보다 많은 시련을 겪었거든요. 그녀는 지나가듯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빚 좀 있고 카드 돌려막기야 흔한 일이죠. 결혼이라는 게 서로 의지하면서 극복하는 거고 지원은 그 말에서 확신을 얻었다. 박경숙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의 빚, 계획, 심지어 결혼의 목적까지.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모든 걸 덮으려 하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 역시 아들의 계획에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박 씨는 이미 집을 잃었고 도현의 결혼이 유일한 구제책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방에 들어선 지원은 서연과 다시 통화했다. 언니, 나 하나 더 알아냈어. 도현이 돈 빌린 곳 중에 불법 사채업자도 있어.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해도 8억 원 넘는 수준이야. 게다가 최근에도 돈을 더 빌렸어. 상환 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대. 지원은 침착하게 물었다. 그 사채업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이름 있지? 있어. 이 상태라고. 인천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 유통도 같이 하고 있대. 폭력 전과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야. 이 지원은 곧바로 약속을 잡았다. 이 상태라는 남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대면은 위험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이 사람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로 서울역 근처 한 커피숍을 골랐다. 인천에서 올라오기 쉬운 위치였고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었다. 이 상태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의외로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는 지원을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신부님께서 먼저 연락하시다니 좀 놀랐네요. 무슨 일로 오셨죠? 지원은 정중히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박도현의 채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사람, 저희 쪽에만 2억 가까이 빚이 있습니다. 이제 곧 만기인데 아직도 한 푼도 못 갚았고요. 지원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 돈, 제가 갚을 의사가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조건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박도현에게 압박을 계속해 주세요. 대신 물리적인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심리적 압박만. 이 상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왜 그런 부탁을 하시려는 건지는 알 것 같네요. 뭔가 복수라도 하시려는 모양인데. 재미있어질 것 같군요. 지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합의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도현은 앞으로 일주일간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은 지금까지 그가 수많은 사람에게 안겼던 불안과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저질러온 모든 선택들에 대해 마침내 대가를 치르게 될 시간이었다. 지원은 그날 밤 도현에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어 보여? 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 그냥 업무 스트레스. 회사 적응도 아직 안 되고. 그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나는 당신을 믿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그가 만든 연극을 끝낼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박도현이 아니었다. 월요일 아침, 박도현은 윤정호 대표의 회사에 첫 출근을 했다. 명함이 생긴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정식 직원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지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섰다. 출근길에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지원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도현이 오늘 첫 출근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요즘 회사 일 좀 도와드릴 수 있게 권한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윤정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이제 막 들어왔는데 벌써 권한을 달라고? 왜 그게 필요한데? 서류 업무라든가 계약 서류 같은 거 처리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서요. 아직 제가 확답한 건 없고요.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윤 대표는 신중한 말투로 대답했다. 일단은 지켜보자. 당장은 힘들다. 나중에 신뢰가 쌓이면 모르겠지만. 네,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지원은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시작이야. 계획대로 움직여야 해. 도현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바삐 움직였다.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윤 대표의 스케줄을 세심히 묻고 마치 자신이 이미 이곳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는 곧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류 하나 보려 해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일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지원은 차분히 말했다. 아직 출근한 지 하루밖에 안 됐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원아, 사실 말인데 지금 내가 예전에 살던 원룸 관련해서 밀린 공과금이 좀 있어.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지원은 의도적으로 조금 고민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 정도야? 한 500만 원. 계좌이체로 해주면 돼. 알겠어. 내일 오전에 해줄게. 지원은 곧바로 은행 앱을 열고 500만 원을 송금했다. 도현은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지원은 속으로 계산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오늘 도현이 저한테 500만 원 빌려갔어요. 회사 일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신뢰는 부족한 것 같죠? 그렇다. 아직 확신은 없어. 그런데 왜? 도현이가 회사 계좌에서 직접 자금 이동할 수 있도록 위임장 같은 걸 요청하면 그걸 이용해서 행동하게 만들면 어때요? 유도해서 증거를 확보하자는 거냐? 네, 그가 실제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옮기면 그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모든 기록은 남기고요. 위험하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준비한 거면 믿겠다.
계좌 감시는 내가 직접 할게.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도현에게 말했다. 어제 아빠랑 얘기했는데 자금 이동 위임은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어. 대신 당장은 어렵고 특정 항목에 대해선 내가 이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대. 도현은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곧 밝게 말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해. 어떤 항목이든 일단 권한이 생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날 오후, 윤 대표는 도현에게 특정 거래에 대한 송금 권한을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이는 회사 측이 설정한 테스트 성격에 제한된 계좌로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감시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다. 도현은 아무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했고 권한을 부여받은 즉시 계좌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도현은 지원에게 말했다. 지원아, 혹시 너네 회사 계좌에서 내 개인 계좌로 일시적으로 자금 옮기는 거 가능할까? 물론 바로 다시 반환할 거고 그냥 자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얼마 정도? 1억 정도. 금방 돌려줄 수 있어? 며칠만. 알겠어. 아빠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 지원은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도현이 1억 요청했어요. 오늘 안에 송금할 것 같아요. 윤 대표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이 계좌로 이체 유도해. 내가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설정해놨다. 이게 완료되면 바로 경찰에 연락할 준비하자. 이지원은 도현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괜찮다고 하셨어. 내가 직접 권한 서명한 계좌에서 내 계좌로 송금하면 된대. 그게 더 간편하대. 정말. 바로 할게. 고마워, 지원아. 진짜 너 아니었으면 나 이번에 큰일 날 뻔했어. 그날 저녁 5시 42분. 도현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정확히 1억 원을 이체했다. 윤 대표는 해당 이체 기록을 캡처하고 사전 협의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시에 종로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도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제 박도현은 그가 쳐놓은 덫에 정확히 걸려들었다. 그리고 그 덫을 설계한 사람은 그가 결혼 첫날 밤 순진한 신부으라 불렀던 바로 윤지원이었다. 이체가 완료된 직후 윤정호 대표는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 측에 연락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박도현을 고소하기 위한 모든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자금 흐름, 위임장 사본,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지원과의 문자 대화까지 모두 증거로 첨부됐다. 오후 6시 30분, 경찰이 회사로 들이닥쳤다. 도현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수사관이 그를 지목하자 그는 당황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수사관은 명확하게 말했다. 윤 대표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현은 순간적으로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건 지원이 허락한 일이에요. 가족 간의 이런 문제로 경찰을 부르다니.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송금 계좌는 회사 공금 전용 계좌였고 송금 목적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빚 상환이라는 점이 명확했다. 무엇보다 그는 명확한 문서 서류 없이 자금을 이체했고 그것이 핵심이었다. 경찰차에 실려나가는 도현을 창밖에서 바라보며 지원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대한 씁쓸함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다. 그날 밤 지원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일이 단 8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뒤 벨이 울렸다. 문 앞에는 김준호와 서민재가 서 있었다. 둘 다 어색하고 죄스러운 표정이었다. 지원아, 소식 들었어. 도현이 체포됐다고? 우리가 정말 미안해. 지원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둘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우리도 도현이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 처음엔 그냥 결혼 잘하라고 응원했는데 점점 불안해졌어. 근데 우린 그냥 침묵했어.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능력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점점 회사 이야기, 재산 이야기 하는 걸 들으면서 이건 이상하다 싶었지. 그치만 우리가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넌 결국 행동했네. 지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 혹시 그가 무슨 계획을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해.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은 안 했지만 기억나는 건 많아. 예전부터 말했거든. 만약 지원이가 의심하면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시뮬레이션 해놨더라고. 지원은 그들에게 부탁했다. 경찰 조사에서 증언해 줄 수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늦었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같아. 그날 밤 지원은 모든 녹취와 문자 메시지를 정리해 경찰서로 보냈고 준호와 민재의 증언도 증거로 추가되었다. 사건은 곧바로 형사과로 이관되었고 정식 수사로 이어졌다.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은 전화를 걸어왔다. 윤지원 씨,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박도현은 과거 다른 유사한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도현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지원은 방청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과거엔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 결혼식 날 행복을 약속했던 사람이 지금은 피고인석에서 죄를 신문받고 있었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외에도 결혼을 수단으로 한 재산 편취 목적의 계획범죄 정황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냉정했다.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점, 그리고 반복적인 유사행위 정황이 있음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도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추가 조사가 있을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재판이 끝난 후 지원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다. 하늘은 흐렸고 봄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었다.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지 않았다. 억울함도 슬픔도 미련도 남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확신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그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만든 연극은 이제 끝났다. 도현이 수감된 이후 지원은 이혼 절차를 바로 밟았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되었고 결혼 자체가 사기 목적이었음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파기와 동시에 위자료 지급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하지만 지원은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원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된 상태였다. 지원은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말소하고 주민등록과 모든 서류에서 자신의 이름 옆에 붙어있던 박도현의 배우자라는 흔적을 깨끗이 지웠다. 아파트도 일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었다. 식탁, 커튼, 심지어 머리빗 하나까지도 전부 갈아치웠다. 물리적인 흔적과 함께 마음속 잔재까지 없애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어느새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다. 서연은 졸업을 앞두고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윤정호 대표는 회사의 본사 리모델링과 새로운 가맹사업 확장을 준비 중이었다. 전보다 더욱 신중하고 철저해진 경영 스타일로 변화했다. 가까운 가족이 사기 피해자가 될 뻔한 경험은 그에게도 깊은 각성을 안겼다. 지원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회사 일도 다시 하나씩 챙기고 부모님과의 시간도 더 자주 가지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퇴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우연히 한 남자와 마주쳤다. 검정 셔츠를 입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남자. 그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둘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현우였다. 수의사였고 지원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 반려동물을 자주 돌봐주던 병원의 원장이었다. 몇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다.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과거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다는 걸 느꼈다. 긴장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가끔 병원 앞을 지나게 되면 현우가 있는지 눈길이 먼저 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경계했다.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되는 걸까? 누군가의 진심을 바라봐도 괜찮은 걸까?의 시간이 더 흘러 어느덧 지원과 현우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몇 차례의 만남 이후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으로 바뀌었다. 현우는 조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진심이었다. 그는 허세도 없었고 불필요한 과시도 하지 않았다. 가끔 퇴근 후 직접 병원 앞에서 기다려주기도 했고 지원이 힘들어할 땐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다. 1년이 흐른 뒤 지원은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에는 작고 단순한 예식이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화려한 드레스나 고급 호텔도 없었다. 대신 진심이 있었고 가족과 몇 명의 진짜 친구들만이 함께한 따뜻한 시간이었다. 지원은 이번엔 자신이 고른 수수한 원피스를 입었고 반지는 현우가 몇 달간 주말마다 병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직접 준비한 것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현실은 드라마처럼 흘러가지 않고 사랑이라는 감정도 때론 바래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괜찮다고 느꼈다.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은 상대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닿아 있었기에 한편 도현은 형을 선고받고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가 출소했을 때 이미 지원은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다.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그는 한동안 서울 근교에서 일자리를 전전하며 다시 시작하려 애썼다. 일부 언론은 짧게 그에 대한 보도를 했지만 더 이상 세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 지원은 그의 출소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마음이 요동치지도 않았다. 단지 한 사람의 과거로만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날 밤, 현우는 지원에게 말했다. 우리 서로에게 솔직한 사람이 되자. 감정을 감추거나 의심으로 마음을 닫기보다는 때로는 힘들어도 서로를 믿고 이야기하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니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말할게.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엔 진짜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평범해도 좋다. 진심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혼 후 지원과 현우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다. 소박한 전세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서 차곡차곡 일상을 쌓아갔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다니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다. 지원은 회사 일도 점차 줄여가며 가족과의 시간에 더 집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단순해졌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도현과의 결혼 생활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다면 현우와의 일상은 조용한 평온함 속에 있었다. 서로에게 기대고 나누고 무엇보다 감추지 않았다. 가끔 예전의 상처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현우는 그런 지원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곁에서 묵묵히 지켜줬다. 어느 날 현우가 퇴근 후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우리 둘만의 저금통이야. 이름은 진심통장. 여행을 가거나 둘이서 무언가 특별한 걸 하고 싶을 때 쓰려고. 지원은 웃으며 말했다. 이름이 귀엽네. 현우는 덧붙였다. 이 통장은 우리 약속이기도 해.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간다는 그날 밤 지원은 현우가 잠든 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다. 마음을 연다는 건 늘 두려운 일이지만 진심이 있는 사람 앞에선 그 선택이 후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며칠 후
지원은 우연히 아버지 윤정호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다. 식사 중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원아, 얼마 전 도현 얘기를 들었어. 출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려갔다더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들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죠. 윤 대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그 사람이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내가 그걸 이겨내고 지금처럼 잘 살아가는 걸 보니 참 다행이다 싶더라.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지원은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찜찜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다.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시간을 인정해주는 말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기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다. 번호는 낯설었고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윤지원 씨 맞으시죠?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박도현 씨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호기심이 생겼다. 전화를 건 사람은 도현과 최근까지 함께 지냈던 카페 직원이었다. 그에 따르면 도현은 출소 후 양양 근처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카페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엔 정체를 숨겼지만 어느 날 직원 중 한 명이 인터넷 기사로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이후 그는 그곳을 조용히 떠났다. 지원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그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지만 어쩌면 아주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더 이상 그녀의 문제는 아니었다. 며칠 후 지원은 자신과 현우가 처음 만난 날의 카페를 다시 찾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던 창가 자리.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감정. 그것이야말로 진짜 해방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원은 작은 다짐을 했다. 언젠가 누군가 같은 상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신이 견뎌낸 시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현우와의 삶은 여전히 소소했고 때때로 일상에 지치기도 했지만 그녀는 만족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았고 그 실수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진심은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도현이 출소한 지 1년이 지나 있었다. 그는 복역 후 서울을 떠나 부산 근교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새로운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뉴스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그에 대한 정보를 따로 찾지 않았다.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삶에는 그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는 과거였고 그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현우와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했다. 병원 일은 늘 바빴고 지원도 다시 회사를 도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주말이면 둘이 함께 김밥을 싸서 한강변을 걷고 가끔 영화관에서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았다. 이따금 다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의 감정을 묵묵히 들어주는 연습을 해나갔다. 어느 봄날 지원은 현우와 함께 양평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조용한 마을이었고 작은 연못이 있는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아이를 낳으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 현우의 질문에 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정직한 부모.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민박집 주인이 말을 걸었다. 두 분, 부부 맞으시죠? 참 잘 어울려요.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은 배워가는 중이에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부부지요. 배워가는 법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차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처음 도현을 만났을 때도 그도 그렇게 다정했었다. 차분했고 잘 웃었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탐욕과 거짓은 너무도 치명적이었다. 그때의 자신은 순진했고 감정에만 의지해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달랐다. 감정 뒤에 현실을 볼 줄 알게 되었고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기보다 믿는 과정을 함께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현우는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몇 달 뒤, 그녀는 대학 시절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다. 친구의 여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약혼자가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회피하고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어딘가 익숙했다고. 지원은 조용히 친구에게 말했다. 혹시 필요하면 내가 이야기해줄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며칠 후, 지원은 그 여동생과 마주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려주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고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가 느꼈던 혼란, 배신, 분노, 그리고 그 이후의 침착한 준비까지. 이야기가 끝나자 여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언니가 겪은 일을 듣고 나니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불안하다는 감정은 절대 가볍게 여겨지면 안 돼. 그날 이후 지원은 가끔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대단한 조언은 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공유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어느 겨울 저녁, 지원은 오래된 핸드폰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지금은 기억에서조차 흐릿해진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삭제했다. 미련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장면이었다. 그 순간 현우가 주방에서 말했다. 지원아, 차 한잔 할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좋아. 따뜻한 걸로. 지원은 거실에 앉아 머그컵을 두 손에 감싸쥐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조용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았다. 자신이 만든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며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 누군가의 진심은 때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론 구원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진심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그녀는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사기의 사건을 넘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신중함을 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뒤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사람의 용기와 선택이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별표 구독 별표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